아싸, 로또다, 로또. 이게 웬 횡재냐? 중환자실 앞에서 시어머니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친정엄마가 100억을 남긴 채 사고를 당하자 횡재했다며 손뼉까지 치고 있었죠. 하지만 더 끔찍한 건 남편까지 키득거리며 맞장구를 치는 거였어요. 그 여편네 그렇게 안 죽고 끈질기게 버티더니 결국 트럭이 일 해결해주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급히 뛰어나온 의사의 말 한마디에 시모는 뒷목 잡고 쓰러져 버렸는데요. 저는 그 두 년놈에게 평생 잊지 못할 지옥을 선물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깟 돈에 눈이 멀어 사람 목숨 앞에서 웃던 시어머니와 남편은 과연 어떤 지옥길을 걷게 됐을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하루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도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36, 지금은 혼자가 되어 제법 평온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이은수입니다. 물론 이 평온이라는 게 그냥 거저 주어진 건 아니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고 또 가장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고서야 겨우 얻은 피눈물 같은 평온이거든요. 오늘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누가 들으면 그게 말이 되니 하고 혀를 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 제가 겪은 일이고 지금도 가슴 한쪽이 욱신거리는 진짜 이야기랍니다. 저희 친정엄마는요, 제가 기억하는 가장 어린 시절부터 늘 앞치마 차림이셨어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부엌에서 멸치 다시 우려내는 비릿한 냄새가 풍겨왔고 저는 그 냄새에 잠을 깨서 가게 한 구석 낡은 테이블 위에 엎드려 숙제를 하다 등교하곤 했죠. 학교 끝나면 가게 한 구석 좌식 테이블에 앉아 김치찌개에 밥을 말아 먹고 손님 없는 틈을 타 엄마가 슬쩍 쥐어주는 1,000원짜리 2장에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저도 오빠도 우리 집이 그저 그런 동네 자영업자 살림인 줄로만 알고 살았고 다른 의심 같은 건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네요. 그런데 알고 보니 엄마 그저 그런 식당 사장님이 아니셨더라고요. 그 작은 칼국수집을 점심시간이면 골목 밖까지 줄이 늘어서는 동네 명소로 키워내신 다음 어마어마한 권리금을 받고 깨끗하게 넘기셨죠. 심지어 거기서 끝나는 평범한 사업도 아니고 비법 육수 레시피를 다른 식당 사장님들한테 판매하시고 거기에 직접 담근 양념장 같은 걸 파는 작은 온라인 쇼핑몰까지 야무지게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커오는 동안 엄마는 그렇게 차곡차곡 누구도 모르게 어마어마한 부를 쌓아 올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답니다. 그 정도 돈을 만지면서도 엄마는 평생 시장 좌판에서 산 10,000원짜리 몸빼 바지에 검은 고무줄로 머리를 질끈 묶고 다니셨거든요. 가방이라고는 은행에서 사은품으로 받은 보조가방 하나가 전부였고 외식 한번 거하게 하시는 법이 없었죠. 그래서 하나뿐인 딸인 저조차도 엄마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자산가라는 사실을 결혼 직전까지 까맣게 모르고 자랐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엄마는 참 무서울 정도로 단단한 사람이었어요. 큰 돈이 사람을 망친다는 그 말씀을 평생 몸으로 보여주신 분이었으니까요. 그런 엄마 밑에서 자란 저 역시 검소함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회사 동기들이 백화점 신상 가방을 들고 와서 자랑할 때 저는 인터넷에서 산 19,000원짜리 에코백 하나로 사계절을 났거든요. 그래도 부끄러운 줄을 몰랐어요. 엄마가 그렇게 살아오셨으니 그게 당연한 줄로만 알았으니까요. 그러다 30이 넘어 지금의 그 남자를 만났죠. 평범한 중견 기업 회사원이었던 남편은 처음 인사 자리에서 엄마 식당 한 구석에 앉아 김치찌개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고는 그릇 바닥까지 박박 긁어 먹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찌나 정겹고 사람 좋아 보였는지 저는 그 자리에서 마음을 반쯤 내준 것 같아요. 엄마도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들어오시며 슬며시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 총각, 사람 됨됨이는 괜찮아 보이더라. 엄마 입에서 누군가에 대한 칭찬이 나오는 건 정말 흔치 않은 일이라 저는 그날 밤 베개를 끌어안고 한참을 실실 웃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만남이 깊어지고 결혼 이야기가 오갔고 상견례에서 처음 뵌 시어머니, 그분은 저를 위아래로 한번 쓱 훑어보시더니 입꼬리만 살짝 올린 그 묘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러고는 차를 한 모금 드시면서 슬며시 운을 떼시더라고요. 사돈댁은 식당 하신다고 들었는데 가게는 좀 크신가? 요즘 자영업이 그렇게 힘들다던데. 저는 그저 웃으며 작은 칼국수집 하나 하신다고, 형편은 그저 그렇다고 솔직하게 대답했죠. 그때만 해도 저 역시 우리 집 형편을 정확히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그 대답에 시어머니는 안심이 되시는지 고개를 끄덕이셨고 옆에 앉아있던 예비 신랑도 어쩐지 표정이 한결 누그러지더라고요. 저는 그 표정의 진짜 의미를 한참 뒤에야 그것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알아채게 됐답니다. 상견례까지 무사히 마치고 본격적으로 혼수 이야기가 오가던 날이었어요. 저희 엄마가 가게 영업을 일찍 마치시고 저를 조용히 부르셨죠. 가게 뒷방에서 앞치마를 곱게 개어 올려놓으시더니 평생 본 적 없는 낯선 얼굴로 저를 가만히 바라보시더라고요. 은수야, 너 시댁에 절대로 기죽지 마라. 엄마가 다 준비해놨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저 평생 아껴 모으신 돈으로 작은 살림살이 정도는 챙겨주시려나 보다 딱 그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다음날 엄마가 저를 끌고 가신 곳은 평생 구경도 못 해봤을 청담동 한복판의 최고급 가구 매장이었어요. 매장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정장을 차려입은 직원분들이 엄마를 알아보고는 일제히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광경에 어리둥절해서 두리번거리기만 했죠. 시장 몸빼 바지에 검은 점퍼 차림인 엄마를 그분들이 어떻게 저렇게 깍듯하게 모시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엄마는 익숙한 걸음으로 매장을 한 바퀴 휘 둘러보시더니 가격표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손가락으로 척척 짚어가셨어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이태리제 가죽 소파, 원목 식탁 세트, 침실 가구 풀 세트, 거기에 안방 드레스룸 붙박이장까지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결제 방식을 묻자 엄마는 망설임 하나 없이 카드 한 장을 툭 내미셨습니다. 일시불로 해주세요. 그 한마디에 매장 안 공기가 바뀌는 게 제 눈에도 보였답니다. 가전 매장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최신형 냉장고에 김치 냉장고, 드럼 세탁기, 안마의자까지 거침없이 결제하시는 동안 저는 옆에서 그 영수증 숫자를 보면서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죠. 엄마가 매장을 나서며 무심하게 한마디 던지셨어요. 이거. 저는 그 자리에서 엄마 손을 꼭 잡고 그저 눈물만 뚝뚝 흘렸어요. 평생을 시장 좌판에서 10,000원짜리 한 장 깎아가며 사신 분이 하나뿐인 딸을 위해서는 이렇게 통도 크게 풀어내시는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거든요. 신혼집에 새 가구가 들어오던 날 시어머니와 예비 신랑이 인사차 들렀어요. 거실 한가운데 떡하니 자리 잡은 그 거대한 이태리제 가죽 소파를 보는 순간 시어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한과 상자를 떨어뜨릴 뻔하시더라고요. 입을 벌린 채 한참을 멍하니 서 계셨고 옆에 있던 그 남자는 새가전들을 하나하나 손으로 쓸어보면서 짐짓 놀라지 않은 척하느라 애를 쓰는 게 제 눈에 다 보였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으시는 거예요.
그 차가운 손이 어찌나 살갑게 제 손등을 어루만지시던지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친정에서 정말 귀하게 키웠나 보네. 어머니께서 마음을 많이 써주셨구나. 이 은혜를 어떻게 갚누. 저는 그 말이 진심인 줄로만 알고 송구스러워서 고개를 푹 숙였답니다. 그날 밤 예비 신랑은 새 침대에 누워 제 머리카락을 한참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장모님 진짜 대단하시다. 너 시집 보내려고 평생 고생 많이 하셨네. 내가 더 잘할게. 저는 그 손길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눈물을 훔쳤어요. 엄마의 평생 노고가 이렇게 인정받는 것 같아서 또 이렇게 자상한 사람과 평생을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벅차올랐거든요. 결혼식 날 패백실에서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붙들고 우리 식구가 돼줘서 고맙다며 눈물까지 글썽이셨을 때 저는 정말이지 세상에서 제일 운 좋은 며느리가 됐다고 확신했답니다. 신혼집에서 햇살이 통창으로 쏟아져 들어오던 어느 아침, 저는 새 소파에 다리를 접고 앉아 따끈한 커피를 마시며 거실을 둘러봤어요. 새 가구 냄새가 은은하게 풍기는 그 공간이 꼭 동화 속 한 장면 같았답니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더니 엄마는 그저 짧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내 딸 기죽지 말고 살아라. 그거면 됐다. 그 무뚝뚝한 한마디에 또 한 번 가슴이 먹먹해져서 한참을 수화기 너머의 숨소리만 들었어요. 든든한 친정을 등에 업고 다정한 남편과 교양 있는 시댁 어른들의 축복 속에서 이대로 평온하고 화목한 일상이 영원히 이어질 거라고 저는 정말 굳게 믿었답니다. 하지만 신혼의 단꿈이라는 건 참 짧더라고요. 이대로만 살자 하고 속삭이던 그 평온이 채 1년도 가지 못하고 산산조각이 났으니까요.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회사에서 점심을 먹다가 엄마의 전화를 받았답니다. 엄마는 별일 아니라는 듯이 무심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은수야, 엄마 병원 좀 다녀왔는데 말이다. 검사 결과가 좀 안 좋다네. 그 한마디에 저는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죠. 평생 감기 한 번 호되게 앓으신 적 없는 엄마였거든요. 식당 일로 손목이 부어도 파스 한 장 척 붙이고 많은 분이 병원 이야기를 꺼내신다는 것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라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오후 반차를 내고 엄마가 다녀오셨다는 그 대학병원으로 한달음에 달려갔답니다. 진료실 책상 위에 펼쳐진 CT 사진을 보면서 의사 선생님은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입을 떼셨어요. 췌장암 말기라는 그 5글자가 어찌나 또렷하게 제 귀에 박히던지요. 전이가 이미 간이며 복막까지 퍼져서 항암조차 의미가 없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의자 팔걸이를 붙들고 겨우 버텼답니다. 옆에 앉아 계시던 엄마는 마치 남의 이야기 듣듯 그저 가만히 고개만 끄덕이고 계시는데 저는 그게 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담담하실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이 자기 죽는다는 소리를 듣고 저렇게 고개만 끄덕일 수가 있나요? 병원 복도로 나오자마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차가운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입을 틀어막아도 새어나오는 울음을 도저히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지나가던 환자분들이 흘끔거리며 쳐다보시는데도 저는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답니다. 그때 엄마가 제 옆에 앉으셔서 거친 손바닥으로 제 등을 툭툭 두드리시는데 그 마디 굵은 손길에 저는 더 서럽게 울어버렸어요. 누가 환자고 누가 보호자인지 모를 그 광경이 지금도 눈을 감으면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오른답니다. 은수야, 울지 마라. 엄마 살 만큼 살았다.
그 말이 어찌나 야속하던지요. 환갑도 아직 멀었는데 살 만큼 살았다니요. 평생 새벽 4시에 일어나 멸치 다듬고 육수 끓이느라 호강 한번 제대로 못 해보신 양반이 이제 좀 편하게 사실만 하니까 무슨 살 만큼이라는 건지요. 저는 엄마 무릎에 얼굴을 묻고 어린애처럼 엉엉 울어버렸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그 소식을 전했더니 남편은 들고 있던 물컵을 식탁에 탁 내려놓고는 한참을 멍하니 천장만 올려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꼭 끌어안았어요. 걱정 마. 내가 옆에 있을게. 장모님 끝까지 잘 모시자, 우리. 남편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저는 또 한 번 무너져 내렸답니다. 이 사람이라도 곁에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이 든든한 어깨가 있어서 얼마나 살만한지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그 끌어안음이 얼마나 계산된 연기였는지 소름이 끼치지만 그 당시에 저한테는 그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위로였거든요. 엄마는 항암을 거부하셨어요. 어차피 의미 없는 항암 받느라 마지막 날들 가만히 누워서 보내고 싶지 않다고요. 대신 입원해서 통증 조절만 받으시기로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엄마가 저랑 친정 오빠를 병실로 조용히 부르셨답니다. 평소 같으면 오기는 뭘 와 일이나 봐라 하시던 분이 그날따라 단단히 마음먹은 얼굴로 우리 둘을 마주 앉히시더라고요. 엄마는 침대 밑 깊숙한 곳에서 낡은 검정색 서류 가방 하나를 꺼내셨어요. 손잡이 가죽이 다 해져서 안쪽 솜이 비죽비죽 비어져 나온 정말 오래된 가방이었죠. 엄마가 그 지퍼를 천천히 여시는데 저는 무심코 안을 들여다봤다가 숨이 턱 막혀버렸답니다. 가방 안에는 각기 다른 은행 이름이 적힌 통장 묶음이 차곡차곡 쌓여 있고 그 옆에는 상가 등기부등본 사본이 두툼하게 묶여 있더라고요. 통장 첫 페이지의 잔액란을 보는 순간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0이 너무 많아서 도무지 단위가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이거 다 합하면 100억쯤 된다. 너희 둘 몫이다. 엄마의 그 한마디에 옆에 앉아있던 오빠는 입을 떡 벌린 채 굳어버렸고 저는 머릿속이 새하얘져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100억이라니요. 평생 시장 좌판에서 콩나물 1,000원어치 값을 깎아가며 사신 분의 입에서 나올 만한 단어가 절대 아니었거든요.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 돈을 어떻게 모으셨는지 천천히 풀어놓으셨답니다. 권리금으로 받은 목돈을 종잣돈 삼아 상가 건물을 몇 채 사두셨고 그게 강남 일대가 개발되면서 가격이 폭등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레시피 판매 수입이며 쇼핑몰 매출까지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 어느새 이렇게 됐다고요. 엄마, 근데 왜 우리한테 한 번도 말 안 했어? 왜 그러고 사셨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엄마는 깡마른 손으로 제 손등을 꽉 잡으시더라고요. 큰 돈은 사람을 미치게 한다. 너희 어릴 때부터 이 돈이 있다고 알면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됐겠냐? 공부를 했겠냐? 일을 했겠냐? 그래서 숨겼다. 그 말씀이 어찌나 무겁게 가슴에 내려앉던지요. 평생을 그 큰 돈을 깔고 앉으시고도 시장 문배 한 벌로 사신 이유가 오직 자식들 망칠까 무서워서였다니요. 저는 또 한 번 엄마 무릎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들썩였답니다. 그런데 엄마가 정말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엄마는 제 손목을 꽉 붙드시더니 평소보다 한 톤 낮은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씀을 이어가셨죠. 은수야, 잘 들어라. 이 돈, 네 남편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라. 사돈댁한테도 마찬가지다. 엄마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안이 들어가서도 입 다물어라. 저는 그 말씀이 처음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가족인데 한 식구가 됐는데
왜 숨겨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엄마의 다음 말씀이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답니다. 사람은 큰돈 앞에서 본색이 나온다. 평소에 천사 같던 사람도 돈 앞에서는 짐승이 돼. 엄마가 식당하면서 그런 인간들 한둘 본 줄 아냐? 네 시댁이 진짜 어떤 사람들인지 1년만 더 지켜봐라. 그러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다. 엄마의 그 서늘한 경고가 제 뼛속까지 깊이 박히는 듯 했어요. 평소 흰소리 한 번 안 하시는 분이 이렇게까지 단단히 못을 박으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 싶더라고요. 옆에서 듣고 있던 오빠도 침을 꿀꺽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 남매는 새끼손가락을 걸고 엄마 앞에서 맹세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돈의 존재를 처가해 시댁에 발설하지 않겠다고요. 그날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운전대를 잡지 못하고 한참을 주차장에 차를 세워둔 채로 멍하니 앉아 있었답니다. 100억이라는 비현실적인 숫자보다도 그 돈을 남기고 떠나실 엄마 생각에 가슴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았어요. 어떤 자식이 돈을 받겠다고 어미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저는 그 가방을 차라리 통째로 한강에 던져버리고 싶었답니다. 엄마만 살아 돌아오신다면 그깟 100억 아니라 1000억이라도 다 갖다 버릴 수 있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평소와 다르게 거실 소파에 단정히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슬며시 일어나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묻는데 그 목소리가 어찌나 다정하던지요. 장모님은 좀 어떠셔? 의사가 뭐래? 저는 차마 100억 이야기는 입 밖에 꺼내지도 못하고 그저 항암을 거부하셨다는 이야기만 짧게 전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이어서 슬쩍 던지는 한마디가 그땐 그냥 흘려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소름이 돋는답니다. 근데 장모님 식당 오래 하셨잖아. 모아두신 돈 같은 거 좀 정리해 두셔야 하지 않을까? 나중에 상속세 같은 거 골치 아프잖아. 저는 엄마의 신신당부가 떠올라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처럼 무심한 말투로 받아넘겼답니다. 돈은 무슨 노후 자금 좀 있는 정도지. 다 우리 혼수 사주셨잖아. 빚 없는 게 다행이야. 남편은 아 그래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잠깐의 정적이 저는 자꾸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장모님이 아픈 와중에 상속세를 운운한다는 게 말이에요. 그런데 그땐 제가 너무 슬프고 정신이 없어서 그 이상한 신호를 그저 사위의 자상한 걱정으로만 받아넘기고 말았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이 가끔씩 슬쩍슬쩍 떠보는 일이 잦아졌어요. 장모님 식당 자리 지금 권리금이 얼마쯤 한데? 상가 같은 거 가지고 계신 건 없으셔? 그럴 때마다 저는 엄마의 마디 굵은 손을 떠올리며 거짓말 위에 또 거짓말을 얹어가며 완벽하게 얼버무렸답니다. 그러고 나서 화장실에 들어가 변기 뚜껑에 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쳤어요. 사랑하는 남편한테 비밀을 만든다는 게 어찌나 무겁고 서글픈 일인지요. 그땐 엄마가 너무하시다고 속으로 원망까지 했답니다. 가족끼리 뭘 그렇게까지 숨겨야 하나 그렇게 못 믿어오신가 하면서요. 그런데 그 무거운 비밀이 결국 저를 살리게 될 줄은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엄마가 마지막 힘을 짜내서 저한테 채워주신 그 보이지 않는 갑옷이 머지않아 제 심장을 향해 날아올 비수를 막아주는 단 하나의 방패가 될 줄은 말이에요. 엄마의 시한부 판정이 떨어지고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저는 회사도 휴직계를 내고 매일 병실에 붙어 살았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거셨답니다. 평소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안부 전화나 주고받던 분이 그날따라 목소리가 어찌나 다급하시던지요. 아가야, 내가 사돈 소식 듣고
어찌나 가슴이 무너지던지 잠을 한숨도 못 잤다. 우리가 도와드려야지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냐? 저는 그 다정한 목소리에 또 한 번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양손 가득 보따리를 들고 직접 병실로 찾아오셨어요. 큼지막한 보온 도시락 통 안에는 새벽부터 고아내셨다는 진한 사골국이 김을 모락모락 피우고 있었고, 작은 반찬통에는 엄마가 예전부터 좋아하시던 게장이며 무말랭이 무침이 정갈하게 담겨 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그걸 하나하나 꺼내 침상 협탁에 펼쳐 놓으시는 동안 저는 그저 두 손을 모은 채 어쩔 줄을 모르고 서 있었답니다. 사돈, 이거 좀 드셔봐요. 환자가 잘 드셔야 기운을 차리지요. 내가 새벽 5시부터 우려낸 거예요.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쥐고는 그렁그렁한 눈으로 한참을 바라보셨어요. 그러고는 침대맡에 앉아서 빗을 꺼내시더니 항암도 안 했는데 야위어 푸석해진 엄마의 머리카락을 한 올 한 올 정성스럽게 빗겨드리는 거예요. 마치 친자매라도 되는 양 다정하게요. 그 광경을 보는데 저는 진짜로 가슴이 뜨거워져서 병실 한쪽에 서서 옷소매로 눈가를 훔쳤답니다. 세상에 이런 사돈이 어디 또 있을까 싶더라고요. 남편은 또 어떻고요? 그 사람은 회사 일이 그렇게 바쁘면서도 퇴근 시간만 되면 칼같이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붙이고는 엄마 침대맡에 쪼그려 앉아 엄마의 발등을 양손으로 조물조물 주물러 드리는 거예요. 엄마가 민망해서 발을 빼시려고 하면 장모님, 사위가 어머니 발 한번 주물러 드리는 게 뭐가 대단한 거라고요. 가만히 계세요 하면서 너스레까지 떨었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병실 입구에서 가만히 바라보다가 화장실에 가는 척하면서 복도에 나가 한참을 울었어요. 이 사람과 결혼하길 정말 잘했다고, 엄마 마지막 길에 이런 사위가 곁에 있어주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다고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헌신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무릎 위에 놓인 엄마의 손을 쓰다듬으며 갑자기 폭탄 선언을 하시더라고요. 사돈, 우리 사돈이 평생 식당에서 고생만 하시고 좋은 구경 한번 제대로 못 해보셨다는 거 알아요.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요. 의사가 그러는데 환자도 기분 전환이 필요하대요. 우리 여행 가요, 사돈. 내가 다 모실게요. 저는 그 말씀에 깜짝 놀라서 손을 내저었어요. 환자분이 어떻게 여행을 가시냐고 마음만 받겠다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손사래를 치시면서 이미 다 알아보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휠체어 대여부터 항공편 의료 동승, 현지 병원 연계까지 일사천리로 준비를 마치셨더라고요. 엄마도 처음엔 한사코 거절하시다가 시어머니의 그 끈질긴 정성에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마셨답니다. 첫 여행지는 제주도였어요. 엄마가 푸른 바다를 보면서 환하게 웃으시는데 평생 식당 부엌에만 갇혀 사셨던 분의 그 웃음이 어찌나 해맑던지요. 저는 그 옆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또 눈물이 핑 돌았답니다. 시어머니가 제 어깨를 토닥이시면서 울지 마라, 아가야. 우리 사돈 더 좋은 곳도 많이 보여드릴 거다 하고 속삭이시는데 그 손길이 정말 따뜻했답니다. 제주도 다음은 일본 베푸 온천이었어요. 비행기 비즈니스석을 통째로 끊으셔서 엄마가 편하게 누워 가실 수 있게 배려해 주셨답니다. 료칸에서는 가장 좋은 방을 잡아 다다미 위에 푹신한 이부자리를 펴주시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가이세키 요리를 하나하나 떠먹여 드리시기까지 했죠. 엄마가 따끈한 노천탕에 어깨까지 몸을 담그시고는 아이고, 내가 이런 호강을 다 해보내 하시면서 눈을 지그시 감으시는데 시어머니가 옆에서 등을 살살 밀어드리며 함께 미소 짓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 광경이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객실로 돌아와 휴대폰으로 사진을 100번도 더 들여다봤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급기야 동남아 일주 고급 크루즈까지 예약하셨더라고요. 한 사람당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그 크루즈에서 엄마는 스위트룸에서 통창으로 바다를 바라보시며 마사지를 받으셨죠. 그 사진을 받아본 친정 오빠가 전화로 펑펑 우는데, 은수야, 엄마 평생 저런 호강 한번 못 해보셨는데 마지막에 이게 무슨 호사냐? 사돈댁에 이 은혜를 어떻게 갚냐하면서 말끝을 흐리더라고요.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평생을 갚아도 다 못 갚을 빚이 차곡차곡 쌓이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밤 잠자리에 누우려는데 남편이 슬쩍 제 옆구리를 찌르며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여보, 엄마 진짜 대단하시지 않아? 장모님한테 진심이시잖아. 당신 나한테 시집 잘 온 줄 알아. 저는 그 말이 어쩐지 좀 듣기 거북하긴 했지만요. 그래도 워낙 고마운 마음이 컸으니까 그저 웃으며 남편 등을 토닥였답니다. 생색을 좀 내면 어떻겠어요. 엄마한테 그토록 잘해드리는데 100번이고 1000번이고 생색을 내도 다 받아들여야 할 판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시어머니께 어떻게든 보답을 해드리고 싶어서 안달이 났답니다. 시어머니 생신날에는 백화점 명품관에 가서 평소 갖고 싶어 하셨다던 명품백을 큰맘 먹고 결제했어요. 가격표를 보는데 손이 떨리긴 했지만 그깟 돈이 뭐가 대수겠어요. 엄마한테 베풀어 주신 정성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됐죠. 시어머니가 그 가방을 받고 아이고 이런 비싼 걸 뭐하러 샀냐 하시면서도 손에서 안 놓으시는데 저는 그저 입꼬리가 귀에 걸려서 좋아 죽겠더라고요. 시댁 대소사에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가 먼저 발벗고 나섰어요. 시아버님 제사 때는 새벽 5시부터 가서 전을 부쳤고 시고모님 환갑 때는 한복까지 빌려 입고 가서 손수 음식 시중을 들었답니다. 친척분들이 저 며느리는 어쩜 저렇게 싹싹하냐, 시어머니가 복 받았네 하고 칭찬을 늘어놓으시면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천사예요. 천사하시면서 자랑을 늘어놓으셨죠. 저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콕콕 박혀서 더 잘해드려야지, 더 잘해드려야지 하고 다짐만 거듭했답니다. 병원 간호사 선생님들도 한마디씩 거두셨어요. 회진을 도시던 수간호사님은 진심으로 부럽다는 표정으로 말씀하셨죠. 보호자분, 세상에 이런 사위랑 사돈이 어디 있어요. 내가 이 병원에서 20년 넘게 일했는데 이렇게까지 정성스러운 사돈댁은 처음 봐요. 진짜 복 받으셨네요. 그 한마디에 저는 또 울컥해서 눈가가 시큰해졌답니다. 정말이지 저는 그 무렵 세상에서 제일 운 좋은 여자라고 진심으로 믿었어요. 친정엄마가 그토록 못 믿어워 하시던 시댁이 알고 보니 이렇게나 따뜻한 사람들이었구나 싶었거든요. 엄마의 신신당부가 무색해질 만큼 시댁은 완벽했죠. 어쩌면 엄마가 너무 의심이 많으셨던 게 아닌가. 일하시면서 험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셔서 사람을 못 믿게 되신 게 아닌가 싶기까지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병실 보조 침대에서 새우잠을 자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휴게실 쪽에서 누군가 통화하는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더라고요. 분명 시어머니 목소리였는데 그 시간에 이렇게 늦은 통화를 하실 일이 뭐가 있나 싶어서 발걸음을 멈췄답니다. 그런데 멀리서 들리는 목소리의 톤이 어쩐지 평소와 사뭇 달랐어요. 그 다정하던 음색이 아니라 어딘가 메마르고 사무적인 톤이었거든요. 저는 슬쩍 다가가 귀를 기울여 봤지만 시어머니가 인기척을 느끼시고는 휙 돌아서서 통화를 끊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보시고는 평소의 그 환한 얼굴로 돌아가셔서 제 손을 잡으시며 다정하게 물으셨어요. 아가, 잠이 안 오니? 화장실 가니?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런데 어쩐지 그 순간 등 뒤에서 서늘한 바람이 한 줄기 훅 지나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들고 계시던 휴대폰 화면이 잠깐 제 눈에 비쳤는데 그 발신인 이름이 분명히 무슨 사무소였거든요. 그땐 그저 시어머니가 자영업이라도 시작하시려나 보다 그렇게만 흘려 넘기고 말았답니다. 그 따뜻한 미소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그 정성스러운 손길이 어떤 카운트다운을 세고 있었는지, 저는 정말이지 그때까지도 단 1%도 의심하지 못했답니다. 크루즈 여행에서 돌아오신 뒤로 엄마는 신기하리만치 컨디션이 좋아지셨어요. 의사 선생님조차 고개를 갸웃하실 정도였답니다. 종양 수치가 더 나빠지지는 않고 한동안 정체기에 머물러 있다고요. 환자분이 정신력이 워낙 강하셔서 그런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한마디에 또 한 번 가슴이 부풀어 올랐어요. 어쩌면, 정말 어쩌면 기적이라는 게 엄마한테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시어머니도 그 소식을 들으시고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거봐라, 사돈이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니까 이렇게 좋아지시잖니 하고 함께 기뻐해 주셨죠. 그날도 평소처럼 엄마를 정기검진차 큰 병원으로 모시고 가는 길이었답니다. 친정 오빠가 운전을 하고 엄마는 뒷자리에 누우셔서 가벼운 농담까지 던지실 정도로 컨디션이 좋아 보이셨어요. 저는 회사에 잠깐 들렀다가 병원에서 합류하기로 하고 사거리 신호 대기 중에 오빠 차에서 내려 택시로 갈아탔답니다. 차창 너머로 손을 흔드시던 엄마의 그 마지막 미소가 엄마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죠. 회사에서 결제한 건 처리하고 막자리에서 일어서려는데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발신인은 친정 오빠였는데 받자마자 들려오는 그 목소리가 사람 목소리가 아니더라고요. 짐승이 우는 듯한 소리였어요. 은수야, 엄마가 트럭에 받쳤어. 응급실로 빨리 와. 어떻게 회사를 빠져나왔는지, 어떻게 택시를 잡아탔는지 기억조차 안 나는데요. 응급실로 뛰어들어갔는데 침대 옆에서 친정 오빠가 머리를 감싸쥐고 주저앉아 있더라고요. 신호 대기 중이던 차를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덤프트럭이 그대로 들이받았다고 했어요. 오빠는 운전석이라 그나마 충격이 덜했는데 뒷좌석에 누워 계시던 엄마는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모습으로 실려오셨답니다. 엄마는 곧바로 수술실로 들어가셨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보호자 대기실로 나오셔서 한참을 머뭇거리시다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제 귀에는 잘 들어오지가 않았어요. 두개골 손상이 심하고 내부 출혈도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버렸답니다. 마음의 준비라니요. 옆에 있던 친정 오빠가 저를 일으켜 세우려고 했지만 다리에 도무지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때 시어머니랑 남편이 헐레벌떡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두 팔을 벌려 꼭 안아주시면서 함께 통곡을 하셨죠. 아이고 사돈, 우리 사돈,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남편은 제 등을 한참 쓸어주다가 저를 복도 의자에 앉히고는 여기 앉아 있어. 내가 물 좀 사올게 하면서 자리를 떴어요. 시어머니도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우셨고요. 저는 그저 두 손을 모으고 수술실 문 앞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답니다. 살려만 주세요. 살려만 주세요. 그 말만 머릿속에 100번 1000번 되뇌면서요. 그러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는데 도무지 두 사람이 돌아올 기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화장실에라도 가서 세수라도 한번 하고 와야겠다 싶어서 자리에서 일어났답니다. 비틀거리는 다리로 복도를 걸어가는데 수술실에서 두 모퉁이쯤 떨어진 곳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환청인 줄 알았답니다. 이 조용한 병원 복도에서 들릴 수 있는 소리가 절대로 아니었거든요. 웃음소리였어요.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깔깔거리며 터뜨리는 좋아서 환장하겠다는 듯한 웃음소리요. 저는 발걸음을 멈췄답니다. 심장이 갑자기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하는데 왜 뛰는지도 모른 채로 그저 그 모퉁이 쪽으로 한 발 한 발 다가갔어요. 모퉁이 벽에 등을 붙이고 숨을 죽이는데 거기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어찌나 또렷하던지요. 아싸, 로또다, 로또. 이게 웬 횡재냐, 응? 드디어 그 지긋지긋한 여편네 가는구나. 100억이 우리 차지가 되네. 저는 그 순간 숨이 턱 막혀서 가슴을 부여잡았답니다. 잘못 들었겠지. 내가 정신이 나가서 환청을 들었겠지 싶어서 귀를 더 바짝 갖다 댔어요. 그런데 이어서 들려오는 건 우리 남편의 들뜬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진짜 고생한 보람이 있다. 그 비싼 크루즈 태워드린 거 다 본전 뽑게 생겼어. 그 여편네 그렇게 빌빌거리면서도 안 죽고 끈질기게 버티더니 결국 트럭이 일 해결해주네. 저는 모퉁이 벽에 등을 붙인 채로 입을 두 손으로 틀어막았답니다. 비명이 새어나오려는 걸 막느라 손등에 이자국이 날 정도로 깨물었어요. 그런데 그 짐승들의 대화는 거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신이 나서 한층 더 큰 소리로 떠드시는데 그게 엄마 머리를 빗겨주시던 그 다정한 분의 목소리라는 게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답니다. 강남 빌딩 사자, 빌딩. 아니면 한남동에 단독주택 하나 사고 차도 외제 차 한 대 뽑고. 야, 너 그동안 장모발 주물러 주느라 손목 아팠지? 엄마가 마사지 끊어줄게. 엄마, 나 솔직히 그 발 주무를 때마다 토할 뻔했어. 무슨 노인네 발이 그렇게 못생겼는지. 근데 100억이라잖아, 100억. 그 정도면 발 아니라 그 이상도 주무를 수 있지. 깔깔거리는 그 웃음소리가 제 귀에는 칼날처럼 박혀 들어왔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무너져 내릴 뻔했지만 이상하게도 다리에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분노라는 게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때 저는 처음 알았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지면서도 묘하게 또렷해지는 거예요. 이 짐승들의 본색을 끝까지 들어야 한다. 한 글자도 놓치면 안 된다 하고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수술실 쪽 복도에서 갑자기 다급한 발소리가 쿵쿵 울리더니 누군가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보호자분, 보호자분 어디 계세요? 저는 본능적으로 모퉁이를 돌아 수술실 쪽으로 달려갔답니다. 수술실 문이 활짝 열리면서 담당 의사 선생님이 뛰어나오시는데 그 표정이 아까와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보호자분, 기적입니다. 멈췄던 심박이, 환자분 심박이 방금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출혈도 잡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두 손을 모았어요. 살았다. 엄마가 살았다. 그 말만 입속에서 100번 1000번 되뇌면서 흐느꼈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제 등 뒤쪽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쓰러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고개를 돌려보니 거기에는 좀 전까지 100억 100억 하면서 박수를 치던 시어머니가 흉측하게 일그러진 얼굴로 뒷목을 잡고 서 계시더라고요. 네, 내 100억이, 내 100억이. 그 한마디를 흘리시면서 시어머니는 그대로 고목나무처럼 옆으로 쿵 쓰러지셨어요. 남편은 어머니를 붙들고 엄마 엄마 정신 차려 하면서 펄쩍펄쩍 뛰는데 저는 그 광경을 마치 영화 한 장면 보듯이 멀찍이서 바라보고만 있었답니다.
사람이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오히려 눈물도 안 나고 비명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저 모든 게 슬로우 모션처럼 천천히 흘러가는데 제 귓속에서는 좀 전 그 깔깔거리던 웃음소리만 끊임없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운명이라는 게 어쩌면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는지요. 시어머니가 거품을 물고 뒤로 자빠진 그 순간 수술실 안쪽에서 그 끔찍한 기계음이 길게 울리기 시작했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안색이 변하시면서 다시 수술실 안으로 뛰어들어가셨고 저는 영문도 모른 채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몇 분이 그렇게 흘렀을까요? 다시 나오신 의사 선생님이 마스크를 벗으시고는 차마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시더라고요. 보호자분, 죄송합니다. 갑자기 2차 색전이 와서 저희가 손쓸 새도 없이 저는 그 말씀을 끝까지 듣지 못했답니다. 평생을 힘차게 뛰던 엄마의 그 단단한 심장이 짐승들이 본색을 드러낸 뒤 멈춰버렸다는 게 마치 엄마가 다 아시고서 내 딸을 저런 인간들 손에 맡기고 못가지 하시면서 마지막 신호를 보내신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저는 차가운 복도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한쪽에서는 엄마의 심장이 영영 멈췄고 다른 한쪽에서는 100억을 못 받게 됐다고 거품을 물고 쓰러진 시어머니를 남편이 흔들어 깨우고 있었답니다. 저는 그 두 광경을 양쪽으로 번갈아 바라보면서 제 안에 있던 어떤 단단한 것 하나가 소리도 없이 부서져 내리는 걸 느꼈어요. 그날 그 복도에서 죽은 건 엄마 한 사람이 아니었답니다. 평생을 순진하게 사람을 믿고 살아온 이윤수라는 여자도 바로 그 자리에서 함께 죽어버렸거든요. 엄마의 빈소가 차려지던 그날 오후 사람이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오히려 눈물이 안 난다는 말이 그제야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친정 오빠가 저를 부축해 주려고 했지만 저는 가만히 손을 빼고는 혼자 영정 사진 앞에 섰답니다. 사진 속 엄마는 평소처럼 머리를 질끈 묶으신 모습으로 어딘가를 바라보며 입꼬리만 살짝 올린 그 무뚝뚝한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마주보면서 속으로 약속을 드렸답니다. 엄마 말이 맞았어. 엄마가 평생 걱정하시던 그런 일 절대 없게 할게. 엄마가 마지막에 조심하라고 하신 그 말씀, 제가 끝까지 새길게. 장례식장 밖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멀쩡히 일어나신 시어머니가 사돈이 진짜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어찌나 빠르게 빈소로 들이닥치시던지요. 그 발걸음이 어찌나 가뿐하던지 좀 전까지 뒷목 잡고 거품 무시던 분이 맞나 싶을 정도였답니다. 빈소 문턱을 넘어서면서부터 시어머니는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비틀거리시더니 엄마 영정 사진 앞에 풀썩 무너져 내리셨죠. 아이고 사돈, 우리 사돈,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아이고, 내가 못 살아요, 못 살아. 옆에서 통곡을 하시는 그 연기가 어찌나 기가 막힌지 조문 오신 친척 어르신들이 다 함께 눈물을 훔치실 정도였어요. 남편도 그 옆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는데 그 모습을 보는 제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것이 아니라 차가운 무언가가 천천히 차오르고 있었답니다. 저는 그 짐승들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같이 통곡을 하는 척하면서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이 짐승들의 본색을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그 더러운 입에서 나온 말들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증거로 남길 수 있을까 하고요. 그러다 문득 남편의 손목에 채워진 스마트워치가 제 눈에 들어왔답니다. 작년 결혼기념일에 제가 큰맘 먹고 선물한 비싼 시계였죠. 녹음 기능이 깔려있는 그 시계가 제 머릿속에서 반짝하고 빛을 발하더라고요. 저는 한참을 곡을 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남편의 팔을 살며시 끌어당기며 말을 걸었어요. 여보, 나 핸드폰 배터리가 다 나가서 당신 시계 좀 빌려줄래? 시간 좀 확인하게. 남편은 한 점 의심도 없이 시계를 풀어 제 손에 쥐어주더라고요. 저는 그 시계를 손에 꼭 쥐고는 빈소 옆에 딸린 작은 휴게실로 들어갔답니다. 거기 소파 등받이와 쿠션 사이 깊숙한 틈에 시계를 살짝 끼워 넣고 녹음 버튼을 길게 눌렀어요. 빨간 불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나서 저는 휴게실 문을 살짝 열어둔 채로 다시 빈소로 돌아갔답니다. 그러고 나서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다가가서 일부러 지친 척 한숨을 푹 내쉬며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여보, 두 분도 좀 쉬다 와요. 목이 다 쉬셨네. 저쪽 휴게실에 차도 있고 과일도 있으니까 들어가서 잠깐만이라도 앉아 계세요. 조문객은 제가 오빠랑 맞을게요. 시어머니는 못 이기는 척 그럼 잠깐만 다녀오마 하시면서 남편을 데리고 휴게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셨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영정사진 쪽으로 돌아서서 다시 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시계가 부디 그 짐승들의 입에서 나올 모든 말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담아내기를 빌고 또 빌었답니다. 30분쯤 흘렀을까요? 휴게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다시 빈소로 들어왔어요. 시어머니는 멀쩡하던 얼굴에 다시 눈물 자국을 그려 넣으시며 곡을 시작하시는데 그 능숙한 연기가 어찌나 소름이 끼치던지요. 그 연기에 질 수 없어 저도 시어머니께 다가가서 어머님 좀 쉬셨어요? 차는 드셨고요? 하고 다정하게 여쭙고는 자연스럽게 남편 옆에 가서 앉았답니다. 밤이 깊어 조문객들 발길이 뜸해질 무렵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는 길에 휴게실에 슬쩍 들러 소파 틈에서 시계를 회수했어요. 화장실 가장 안쪽 칸으로 들어가 변기 뚜껑을 내리고 그 위에 걸터 앉아서 떨리는 손으로 녹음 파일을 재생시켰어요. 처음 몇 초간은 두 사람이 차를 따르는 소리, 과일을 깎는 소리 같은 일상적인 소음만 들리더라고요. 그러다 시어머니가 길게 하품을 하시면서 한마디 던지시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나 또렷해서 제 심장이 한번 쿵 내려앉았답니다. 아이고야. 아까 사돈 깨어났다고 의사가 뛰어나오는데 진짜 시겁했잖니. 쇼크로 되질 뻔했다 진짜. 이어서 들려오는 건 남편의 키득거리는 웃음소리였어요. 엄마 진짜 그때 엄마 표정 봤어야 해. 100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명장면이었어. 근데 다행이지 다행. 어차피 죽을 거였는데 트럭이 좀 도와준 셈이지. 그 다음에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어찌나 가벼웠는지요. 마치 카탈로그 넘기듯이 자기들끼리 100억의 사용처를 의논하고 계시더라고요. 강남의 빌딩 한 채는 무조건이야. 임대료만 받아도 평생 놀고 먹는다. 그리고 너 그 외제차 한 대 사고. 엄마 근데 와이프한테는 얼마 정도 쥐어줘야 할까? 한 10억 정도 떼어주면 되려나? 어차피 부부 공동 재산이긴 한데 너무 많이 주면 또 기어오를 수도 있고. 저는 변기를 부여잡고 미친 듯이 헛구역질을 했답니다. 위에서 신물이 올라오는데도 토할 게 없으니까 그저 마른 헛기침만 컥컥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악권은 그 다음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진지한 목소리로 남편한테 무슨 신호를 보내시는 거예요. 야, 곧 그년 들어오면 또 울어야 하니까 허벅지 좀 꼬집어. 너 아까 보니까 눈물이 잘 안 나오던데 그러면 의심받아. 자, 내가 셋 세면 같이 우는 거다. 하나, 둘, 셋. 그러고는 두 사람이 동시에 아이고, 사돈, 아이고, 장모님 하면서 곡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사이사이로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섞여 들어가는데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화장실 칸 벽에 머리를 쿵쿵 박았답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게 차라리 다행이었어요. 그 통증이라도 있어야 제가 정신을 잃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녹음 파일이 끝나갈 무렵 남편이 한숨을 푹 쉬면서 마지막 말을 던지더라고요. 근데 엄마, 그 100억 다 우리한테 오는 건 아니겠지? 형님한테 반 떼주면 우리 몫은 50억 아니야? 50억이 어디냐, 이놈아.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인데. 게다가 그 50억으로 굴리면 또 100억 돼. 너 그 며느리 잘만 구슬려서 명의만 다 우리 쪽으로 돌려놓으면 돼. 알았지? 거기서 녹음이 끊겼답니다. 저는 시계를 손에 꼭 쥔 채로 한참을 그 차가운 변기에 앉아 있었어요.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지만 그 대신에 가슴 속에서 아주 차가운 무언가가 천천히 굳어갔죠. 평생을 식당 부엌에서 엄마가 사람들 챙기는 모습만 보고 자란 저는 사람을 미워해 본 적이 거의 없었답니다. 누가 험한 소리를 해도 저 사람도 사정이 있겠지 하고 넘기는 게 몸에 밴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그 화장실 칸 안에서 저는 평생 처음으로 사람을 진심으로 죽이고 싶다는 마음을 품었어요. 그것도 단숨에 끝내는 게 아니라 아주 천천히 한 조각씩 살을 발라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요. 화장실에서 빈소로 돌아오는 그 짧은 복도가 그날따라 어찌나 길게 느껴지던지요.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제 손목에 채워진 스마트워치의 무게가 천근만근 같았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시계 안에 들어있는 그 더러운 목소리들이 이제 곧 저 빈소를 폭탄처럼 뒤흔들 거라고 생각하니까 묘하게도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손끝에서 발끝까지 차가운 피가 한 바퀴 도는 듯한 그런 묘한 흥분이 일었어요. 빈소 입구에서 잠깐 멈춰서서 영정사진 속 엄마의 얼굴을 한 번 더 올려다봤어요. 엄마, 지금부터 제가 하는 거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엄마가 살아생전에 평생 못하셨던 말, 제가 오늘 엄마 영정 앞에서 다 해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속으로 인사를 드리고 나서 저는 가슴 깊숙이 숨을 한번 들이켰답니다. 빈소 안쪽에서는 시어머니가 또 한 차례 통곡을 시작하고 계셨어요. 마침 친척 어르신 한 분이 새로 조문을 오신 참이었는데 시어머니는 그 어르신 손을 붙들고 어찌나 서럽게 우시는지 제가 보고 있는데도 잠깐 헷갈릴 정도였답니다. 저 사람이 정말 100억 노래를 부르던 그 짐승이 맞나 싶을 만큼이요. 남편은 그 옆에서 시어머니 등을 토닥거리며 함께 눈가를 훔치고 있었고요. 저는 두 사람을 잠시 가만히 지켜보다가 평소처럼 다정한 말투로 입을 열었답니다. 어머님 여보, 잠깐만 일어나 봐요. 두 분한테 들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시어머니가 눈물을 닦으시며 고개를 드시는데 그 표정이 어쩐지 어리둥절해 보이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손목에 시계를 풀어 상 위에 탁 올려놓았답니다. 그러고는 시계의 볼륨을 최대치까지 올렸어요. 빈소 안에 있던 친척 어르신들도 한쪽에서 식사를 하시던 조문객들도 다 들으실 수 있도록요.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빈소 안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아이고야. 아까 사돈 깨어났다고 의사가 뛰어나오는데 진짜 시겁했잖니. 쇼크로 되질 뻔했다. 진짜. 시어머니의 그 또렷한 목소리가 빈소 천장을 울리며 퍼져나가는데 시어머니 본인의 얼굴이 그 순간 새파랗게 질리시더라고요. 손에 들고 계시던 손수건이 스르륵 무릎 위로 떨어졌죠. 남편은 입을 떡 벌린 채로 시계와 저를 번갈아 쳐다보는데 그 눈동자가 어찌나 흔들리던지요. 친척 어르신들은 영문을 몰라 서로 얼굴만 마주보고 계셨답니다. 이어서 들려오는 남편의 키득거리는 웃음소리와
100억으로 강남 빌딩을 사자던 그 들뜬 목소리. 와이프한테 10억 정도만 떼주자던 비열한 목소리. 그리고 셋세면 같이 우는 거다 하시면서 곡 연습을 하시던 그 가증스러운 장면까지. 한마디 한마디가 빈소 안을 칼처럼 갈라놓는데 저는 그 옆에 가만히 서서 시어머니와 남편의 얼굴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신 듯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입술을 달싹거리시는데 말이 안 나오시는 모양이더라고요. 남편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면서 시계 쪽으로 손을 뻗었어요. 끄려고 하는 거였죠. 그런데 제가 그 손목을 딱 잡았답니다. 평소 같으면 상상도 못할 힘으로요. 가만둬. 끝까지 들어. 어르신들도 다 들으셔야지 우리 잘난 시댁 식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남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려왔죠. 녹음 파일이 끝까지 다 재생되고 나서야 저는 시계를 손에 다시 쥐었어요. 빈소 안은 그야말로 쥐 죽은 듯이 조용했답니다. 친척 어르신 한 분이 헛기침을 길게 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아이고 우리는 그만 가봐야겠다 하시면서 황급히 빈소를 빠져나가셨어요. 다른 조문객분들도 어색하게 자리를 뜨시는데 그 와중에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냐 하시는 말씀이 제 귀에 또렷이 박혔답니다. 조문객들이 다 빠져나간 빈소에서 저는 그제야 시어머니와 남편을 똑바로 마주보고 섰어요. 100억? 두 분이 그렇게 정확히 100억이라고 짚어내신 그 숫자, 그거 어떻게 아셨어요? 저는 평생 살면서 한 번도 그 액수를 입 밖에 꺼낸 적이 없었거든요. 친정 오빠랑 둘이 있을 때조차 그저 엄마 돈 정도로만 말했지 구체적인 액수는 단 한 번도 발설한 적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그 정확한 숫자를 입에 올렸다는 건 따로 알아낸 경로가 있다는 뜻이었어요. 남편이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결국 무릎을 꿇고 바닥에 이마를 박더라고요. 미안해, 은수야. 내가 다 잘못했어. 결혼하기 전에 흥신소에 의뢰해서 너희 집 뒷조사를 좀 했었어. 저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다가 천천히 시어머니 쪽으로 시선을 옮겼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어깨만 떨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엄마의 검소한 시장 차림에 속아 처음엔 빚더미 집안인 줄로 알고 결혼을 반대하다가 고급 혼수를 본 뒤 흥신소를 통해 엄마의 진짜 재산 규모를 알아내고 나서부터는 180도 태도가 바뀐 거였답니다. 그 다정한 사위 노릇, 그 헌신적인 사돈 노릇, 그 비싼 크루즈 여행까지 전부 다요. 처음부터 끝까지 100억을 향해 짜인 한 편의 잘 짜인 연극이었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그제야 정신이 좀 드시는지 제 바짓가랑이를 양손으로 붙드시면서 매달리시더라고요. 아가야. 내가 잠깐 눈이 돌았었다. 큰 돈을 본 적이 없어서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던 거야. 그래도 여행 모시고 다닌 건 진심이었어. 사돈 진짜 좋아하셨잖니? 응? 그 말을 듣는데 어금니를 어찌나 꽉 깨물었는지 또 한 번 입안에서 비릿한 피 맛이 올라왔답니다. 진심이라니요. 사람이 죽기를 매일 카운트다운 했으면서 어떻게 그 입으로 진심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실 수가 있는 건지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싶은 충동을 꾹 눌러 참았어요. 지금 여기서 모든 걸 터뜨려버리면 이 짐승들이 받을 고통이 너무 가벼웠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었답니다. 그러고는 핏발이 잔뜩 선 눈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내려다보면서 평생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그런 미소를 입가에 띄워 보였어요. 그래요, 어머님. 1년 동안 저희 엄마 챙겨주신 정이 있는데
그것까지 다 부정하면 제가 너무 야박한 며느리가 되겠죠. 이번 한 번만 묻고 갈게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번쩍 드시는데 그 눈에 살았다는 안도의 빛이 비치는 게 제 눈에 또렷이 보이더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빨리 표정을 바꿀 수가 있나 싶을 만큼요. 정말이냐, 아가? 정말 우리를 용서해 주는 거냐? 네. 어차피 두 분이 진심으로 엄마한테 잘해주신 시간도 있었잖아요. 그건 그거대로 인정해야죠. 그리고 저 엄마 잃은 이 마당의 시대까지 잃으면 의지할 데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일부러 마지막 말끝을 살짝 떨어뜨렸답니다. 마치 너무 외로워서 어쩔 수 없이 매달리는 며느리처럼요. 그 연기가 어찌나 그럴듯했던지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저를 끌어안고 엉엉 우시기 시작하셨어요. 남편도 무릎걸음으로 다가와 제 손을 붙들고는 은수야, 정말 미안해. 내가 평생 갚을게. 진짜 잘알게 하면서 손등에 얼굴을 묻더라고요. 저는 그 두 사람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였답니다. 손바닥 아래에서 떨리고 있는 그 어깨가 마치 덫에 걸리기 직전의 짐승이 마지막으로 발버둥치는 그런 떨림 같아 보였어요. 빈소 한쪽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친정 오빠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으로 저에게 다가왔답니다. 은수야, 너 미쳤어? 저런 인간들을 어떻게 용서해? 당장 이혼하고 콩밥을 먹여도 시원찮을 판에. 저는 오빠 귓가에 입을 바짝 갖다 대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빈소 안에 있는 그 누구도 들을 수 없게요. 오빠, 콩밥 먹이는 건 너무 가볍잖아. 저 인간들이 평생 후회하고 또 후회하면서 길바닥에서 빌어먹는 꼴을 봐야 엄마 한이 풀려. 그러니까 지금부터 오빠도 나 도와줘.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줘. 오빠는 한참을 제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결국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평소에 사람 좋고 묻어나기만 했던 동생의 이런 얼굴을 오빠도 처음 보는 모양이었죠. 장례 마지막 날 밤, 저는 빈소 한쪽에 혼자 앉아 종이컵에 따라 놓은 식은 커피를 홀짝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쪽 끝에서 머리를 맞대고 무언가를 한참 속닥거리고 계셨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어찌나 안도에 차 있던지요. 위기를 무사히 넘겼다는 그 안도감이 등에서까지 비쳐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종이컵을 손바닥 안에서 천천히 구겨버렸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머릿속으로 미끼를 다듬고 있었어요. 가짜 상속, 가짜 액수, 가짜 시간표. 저 두 사람의 탐욕을 정확히 어디까지 끌어올려야 스스로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지게 만들 수 있을지를요. 엄마가 그토록 신신당부하셨던 100억의 비밀이 이제는 그 두 짐승의 목을 조르는 가장 완벽한 올가미로 다시 태어나기 직전이었답니다. 장례를 다 치르고 발인까지 마치고 나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평소에는 그토록 아늑하게 느껴지던 신혼집이 그날따라 어찌나 낯설고 차갑게 느껴지던지요. 거실 한가운데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그 이태리제 가죽 소파만 봐도 속이 메스꺼렸어요. 엄마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사주신 이 비싼 살림살이들이 사실은 시댁의 침을 줄줄 흘리게 만든 미끼였다는 걸 알고 나니까 손가락 끝으로 살짝 스치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남편은 짐을 내려놓자마자 저를 와락 끌어안았어요. 평소보다 한층 더 다정한 목소리로 제 등을 토닥이면서요. 은수야, 진짜 고생 많았어. 이제 우리만 잘 살자. 내가 평생 너 곁에 있을게. 저는 그 품에 잠깐 안겨 있다가 천천히 몸을 떼어냈답니다. 그러고는 식탁 의자를 빼고 그 사람을 앉혔어요. 저도 맞은편에 앉아서 평소처럼 무심한 듯한 말투로 입을 열었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야 했거든요.
조금이라도 어색하면 의심을 살 테니까요. 여보, 나 사실 장례식 중간에 변호사 사무실 다녀왔어. 엄마 유산 정리 때문에. 남편의 눈동자가 그 순간 살짝 흔들리는 게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놓쳤을 그 미세한 떨림이 그날따라 어찌나 또렷하게 보이던지요. 그 사람은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물 한 모금을 마시면서 물었어요. 그래, 어떻게 됐어? 정리 잘 됐어? 응. 오빠랑 정확히 반반 나눴고 내 몫으로 50억이 잡혔어. 상가 두 채랑 현금이랑 합쳐서 50억이라는 그 세 글자가 식탁 위로 떨어지는 순간 남편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는지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동공이 커지고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는데 본인은 들키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게 보였답니다. 그 사람은 물컵을 식탁에 탁 내려놓고는 짐짓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이더라고요. 50억이나? 와, 장모님 진짜 대단하셨네. 근데 그 큰 돈을 어떻게 관리하려고? 우리 부부 명의로 같이 묶어두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이렇게 빨리 본색을 드러내실 줄이야. 저는 입꼬리에 옅은 미소를 띄우며 차분하게 대답했답니다. 그게 말이지, 상속세 문제랑 세무조사 때문에 1년 정도는 손도 못 댄대. 지금 빼면 세금 폭탄 맞는다고 변호사가 묶어두라고 신신당부했어. 1년 뒤에 천천히 굴리면 된대. 아, 그래. 1년 뒤에. 그래, 그게 안전하지. 천천히 가자, 우리. 남편의 입에서는 그렇게 점잖은 말이 나왔지만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1년 뒤에 50억이 자기 통장에 꽂혀 있는 그림이 펼쳐졌을 거예요. 그날 밤이었어요. 침대에 누워 자는 척하고 있는데 남편이 발코니로 슬쩍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답니다. 저는 숨소리를 일부러 일정하게 내면서 자는 척했어요. 거실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그 사람의 통화 목소리에 귀를 바짝 기울이면서요. 엄마. 진짜야, 진짜. 50억이래, 50억. 1년만 기다리면 돼. 응. 우리 진짜 인생 폈어, 엄마. 저는 이불 속에서 입꼬리를 꽉 눌러 참았답니다. 웃음이 새어나올까 봐서요. 그날 밤 그 사람은 발코니에서 한참을 시어머니랑 통화를 하고 들어왔는데 잠자리에 누워서도 한참 동안 천장을 보며 미소를 짓고 있더라고요. 어둠 속에서도 그 사람의 하얀 이가 반짝 빛나는 게 어찌나 섬뜩하던지요. 그날 이후로 시댁의 변화는 정말이지 눈을 의심할 정도였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 안 가시던 강남 백화점 명품관을 무슨 동네 슈퍼 다니듯 들락거리시기 시작하셨어요. 며느리 통장에 50억이 들어왔다는 걸 굳게 믿고 계셨으니까 그분 머릿속에서는 이미 그 돈이 본인 돈이나 다름없었던 거예요.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친한 동네 분들을 불러 모아서 호텔 일식당에서 점심을 사주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1인당 40만 원짜리 코스 요리에 와인까지 곁들이셨다고요. 평생을 동네 김밥집에 1,000원짜리 김밥 한 줄도 아까워하시던 분이 말이에요. 남편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답니다. 처가 덕분에 평생 일 안 해도 된다는 둥 사석에서 떠벌리고 다닌다는 소문이 제 귀에까지 들려오더라고요. 친구들을 비싼 호텔바에 모아놓고는 하룻밤에 수백만 원어치 위스키를 쏘면서 허세를 떨었어요. 그런데 그 돈이 지금 본인 수중에 있을 리 만무했어요. 마이너스 통장이며 신용대출이며 마치 어차피 1년 뒤에 갚을 거라는 듯이 끌어다 쓰기 시작한 거죠. 밤마다 제 휴대폰으로 남편의 카드 사용 알림 문자가 미친 듯이 쏟아져 들어왔답니다. 부부 통합 계좌라서 알림이 저한테도 같이 오게 되어 있었거든요. 호텔 결제 700만 원, 골프 라운딩 150만 원,
명품 시계 결제 1200만 원. 저는 매일 밤 침대에 누워서 그 문자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면서 입꼬리가 절로 올라가는 걸 막을 길이 없었어요. 어디까지 쓰시려나, 어디까지 가시려나 그 한도를 가늠해 보는 게 그 무렵 저의 유일한 낙이었답니다. 장례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까요? 친정 오빠한테서 전화가 한 통 걸려왔는데 그 목소리가 어찌나 가라앉아 있던지 듣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집으로 오라고 했을 양반이 굳이 시내 외진 카페로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 눈에 안 띄는 구석진 자리로 와달라면서요.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직감이 그때부터 등을 타고 스멀스멀 올라왔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니까 창가 끝 자리에 오빠가 앉아 있는데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더라고요. 며칠은 못 씻은 것 같은 부스스한 머리에 입술은 다 부르터서 피딱지가 앉아 있었어요. 식은 커피만 빨대로 휘젓고 휘젓고 저랑 눈도 마주치질 못하더라고요. 저는 맞은편에 앉으면서 가방을 내려놓는데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답니다. 오빠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이래? 오빠는 한참을 입술만 달싹이다가 결국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말을 꺼내는데요. 그 첫마디가 은수야, 내가 죽일 놈이다 였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사기를 당한 거였답니다. 그것도 우리 올케 언니가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네 친구인지 뭔지 하는 그 작자한테요. 그 작자가 무슨 부동산 PF 투자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단기간에 2배로 불려준다고 꼬드긴 모양이더라고요. 올케 언니가 그 말에 홀딱 넘어가서 오빠 도장 몰래 들고 가서 엄마 유산을 통째로 그 작자한테 넘겨버린 거예요. 엄마가 평생 모으신 그 돈이 우주분진처럼 한순간에 흩어져 버렸답니다. 오빠는 테이블에 이마를 쾅쾅 박으면서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답니다. 처음엔 정말 멍하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그 멍한 안개가 천천히 걷히면서 그 자리에 시뻘건 불덩이 같은 게 솟구쳐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손에 쥐고 있던 커피잔을 테이블에 쾅 내려놨답니다. 잔 안에 든 커피가 출렁이면서 테이블 위로 튀어올랐어요. 야, 이 새끼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오빠가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었답니다. 평생 오빠한테 욕 한 번 해본 적 없는 동생이 그러니까요. 입에서는 평소에 안 쓰던 말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엄마가 어떻게 모은 돈인지 알기는 알아? 그 돈 모으느라 엄마가 손가락이 다 휘었어. 엄마 손 마지막에 봤어? 그 굳은 살 봤어? 그걸 100억을 어떻게 통째로 갖다 바칠 수가 있어? 도장을 어떻게 관리했길래 올케가 그걸 들고 나가? 오빠는 그저 고개만 푹 숙이고 흐느끼기만 하는데 저는 그 모습이 더 환장하겠더라고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오빠 쪽으로 다가가 오빠 어깨를 퍽퍽 쳐댔어요. 사람들이 쳐다보든 말든 그 순간엔 아무것도 안 보였죠. 엄마 돌아가신 지 한 달이야, 한 달. 그 돈 하나 못 지켜서 그 사기꾼 새끼한테 갖다 바친 게 친자식이라는 게 말이 돼? 엄마가 죽으면서까지 그 돈 너희 둘 몫이라고 그거 잘 지키라고 하셨잖아. 어떻게 그래. 목이 메어서 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머릿속은 또 차갑게 굴러가고 있었답니다. 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그러고는 오빠 멱살을 와락 끌어당겼습니다. 그 사기꾼 새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내. 경찰에 신고했어, 안 했어? 신고했어. 근데 그 새끼가 이미 명의도 가짜였고 통장도 다 대포 통장이라 추적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가만히 있어, 등신아? 흥신소를 사. 변호사를 100명을 붙여.
사채업자라도 풀어. 그 새끼 한국에 있으면 무조건 찾아내. 해외로 튀었으면 거기까지 가서라도 잡아와. 오빠는 멱살이 잡힌 채로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어서는 그저 미안하다 미안하다만 되풀이하더라고요. 저는 멱살을 놓고 한참을 천장만 올려다봤답니다. 천장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게 꼭 제 정신머리 같았어요. 한번 켜졌다 꺼졌다 하면서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약속해. 뭔데 뭐든 할게. 이 사실 누구한테도 발설하지 마. 특히 내 시댁 식구들 귀에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 내 남편한테도 시어머니한테도. 입 다물어. 그 입 한 번이라도 잘못 열면 그땐 진짜 오빠도 내 손에 죽는다. 알았어? 오빠는 영문도 모르는 채로 그저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카페 문을 나서면서 한 번 더 뒤를 돌아봤는데 오빠는 여전히 테이블에 엎드려 어깨를 들썩이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분노가 한 줄기 쓱 빠져나가면서 그 자리에 묵직한 슬픔이 들어차는 게 느껴졌답니다. 오빠도 엄마 아들이잖아요. 엄마 죽음 앞에서 저만큼이나 무너진 사람이고요. 평생 묻어나기만 했던 우리 오빠가 마누라 잘못 만나서 젖골이 된 거 생각하면 가슴이 또 한 번 미어지더라고요. 카페 밖으로 나와서 한참을 골목벽에 기대서 있었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때리는데 그제야 머리가 조금 식는 것 같았어요. 평생을 의지해온 친오빠한테 처음으로 그렇게 모질게 굴어본 게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후회는 없었답니다. 그 정도는 질러줘야 알아먹고 정신을 차릴 테니까요. 그런데 묘하게도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걸어 나오는 동안에 제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엄마 유산이 사기꾼 손에 다 넘어갔다는 절망 속에서도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새로운 시나리오가 한 장 한 장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그래, 그 100억은 사라졌다. 진짜로 사라졌다. 그런데 시댁 식구들은 그 50억이 자기들 손에 떨어진다고 김칫국을 사발째 들이켜고 있지. 이거야말로 엄마가 마지막 순간에 저한테 남겨주신 가장 잔인한 무기였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돈, 두 짐승을 스스로의 탐욕에 짓눌려 무너지게 만들 수 있는 그 완벽한 덫이요. 진짜 돈이 한 푼이라도 제 손에 들어왔으면 저도 인간인 이상 마음이 흔들렸을 거예요. 위자료 명목으로 일부를 떼주거나 시어머니가 무릎 꿇고 빌면 못 이기는 척 넘어가 줬을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줄 돈이 애초에 없으니까 흔들릴 일도 없는 거잖아요. 저는 큰 길 횡단보도 앞에 서서 신호를 기다리면서 작게 혼잣말을 했답니다. 엄마, 진짜 마지막까지 나 도와주는구나. 신호가 바뀌고 저는 천천히 길을 건넜어요. 발걸음이 그날따라 어찌나 가볍던지요. 평생 신어본 적 없는 새 구두를 신은 것 같은 그런 묘한 가벼움이었답니다. 약속한 1년이 훌쩍 넘어가던 그 무렵 시댁 모자의 카드빚은 이미 둘이 합쳐 7억을 넘어서고 있었답니다. 매달 이자만으로도 1,0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상황이었는데 그것까지도 제 통장에 가짜 50억 하나만 믿고 버티는 거였죠. 그날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 집에 들어오는데 손에는 무슨 서류 봉투 같은 걸 들고 있더라고요. 식탁에 앉으면서부터 안절부절을 못하는 게 보였답니다. 손으로 자꾸 무릎을 쓸어내리고 헛기침을 연거푸 해대고요. 저는 모르는 척 식탁에 김치찌개를 올려놓고는 맞은편에 앉았어요. 여보, 나 진짜 미안한데 말이야. 회사 선배가 진짜 확실한 정보 하나를 줬어. 원금 보장의 1년에 2배. 근데 최소 단위가 10억이라서 그러는데 그 10억만 좀 빌려줘. 어차피 며칠 뒤면 상속 자금 뺄 수 있잖아. 저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답니다.
그러고는 소파 쪽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다리를 꼬고 등받이에 비스듬히 기댔어요. 평소에는 절대로 안 짓던 그런 자세로요. 남편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따라오는데 저는 입꼬리에 옅은 미소를 띄우고 있었답니다. 여보, 나 돈 없어. 그리고 우리 당장 이혼해. 그 사람의 얼굴이 한순간에 굳었어요. 들고 있던 서류 봉투가 거실 바닥에 툭 떨어지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 저한테는 마치 종소리처럼 울리더라고요. 1년을 기다린 그 종소리요. 무슨 소리야 갑자기. 이혼이라니. 농담하지 마. 농담 아니야. 이혼 서류 변호사 통해서 다음 주 안에 보낼 거니까 도장 잘 챙겨놔. 남편은 그 자리에서 어쩔 줄을 모르고 발만 동동 구르더니 그대로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답니다. 누구한테 거는 전화인지는 굳이 안 들어봐도 알 수 있었죠. 1시간도 채 안 돼서 우리 집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인터폰 화면 속에는 시어머니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로 서 있더라고요. 1년을 차려입고 다니시던 그 명품 옷차림도 그날따라 어딘가 후줄근해 보였답니다. 시어머니는 들어오자마자 거실 한복판에 털썩 무릎을 꿇으셨어요. 옆에 있던 남편도 어머니 옆에 같이 무릎을 꿇더라고요. 두 짐승이 나란히 무릎을 꿇고 있는 그 광경을 보는데 1년 동안 참아온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천천히 풀려나가는 게 느껴졌답니다. 아가, 우리 며느리. 어머니가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어. 유산 한 푼도 안 가져갈 테니까 이혼만은 안 된다. 우리 아들이 너 없으면 안 돼. 한 번만, 딱 한 번만 받아오. 저는 두 사람 앞에 천천히 다가가 쪼그려 앉았답니다. 시어머니의 그 떨리는 손을 살며시 잡아드렸어요. 손바닥이 어찌나 차갑던지 사람 손이 아니라 시체 손 같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어머님, 그동안 돈 얼마나 쓰셨어요? 시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어요. 남편 쪽을 슬쩍 돌아보시는데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답니다. 여보, 당신은 마이너스 통장의 신용대출에 다 합쳐서 얼마야? 솔직히 말해. 남편이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모기 소리만 한 목소리로 대답하더라고요. 본인 빚이 4억 5천이고 어머니가 끌어 쓰신 게 2억 8천이라고요. 합쳐서 7억 3천. 1년 만에 7억 3천을 깔고 앉으신 거예요. 평범한 직장인 월급으로는 평생을 갚아도 다 못 갚을 그 액수를요. 저는 가만히 일어나서 거실장 위에 올려두었던 서류 봉투 하나를 집어들었답니다. 그러고는 두 사람 앞 카펫 위로 툭 던졌어요. 봉투 안에서 종이 몇 장이 비죽 빚어나왔는데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집어드시더라고요. 종이 위에는 형사사건 번호와 함께 친정 오빠 이름이 박혀 있었어요. 사기 피해자 진술서, 그리고 100억 전액 회수 불가 통보서요. 이게 무슨 종이냐, 아가. 어머님 잘 보세요. 친정엄마 유산 100억 그거 전부요. 친오빠가 사기당해서 한 푼도 안 남았어요. 장례 끝나고 한 달도 안 돼서 다 날아갔답니다. 시어머니의 손에서 종이가 스르륵 미끄러져 내렸어요. 그 자리에서 얼굴이 잿빛으로 변하시는데 사람 얼굴색이 그렇게 한순간에 바뀔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 봤답니다. 그럼 50억은? 네 몫이라고 한 그 50억은? 없어졌다니까요. 한 푼도 안 남았어요. 남편이 그 자리에서 풀썩 옆으로 쓰러졌어요. 시어머니는 두 손으로 가슴을 부여잡으시고는 캑캑거리시더니 그대로 입에서 거품을 물며 카펫 위로 쓰러지셨답니다. 사돈이 깨어났다는 소식에 쓰러지셨던 그 모습 그대로요. 여보, 곧 이혼 소장 갈 거야.
그리고 그 7억 3천, 50억 믿고 당신이 만든 빚이니까 당신이 평생 막노동을 해서 갚든 콩팥을 팔아서 갚든 알아서 해. 나는 단돈 1원도 못 보태. 이혼 소송은 제가 압도적인 증거를 들고 들어가 2달 만에 끝났답니다. 위자료까지 야무지게 받아냈고요. 시어머니는 평생 사신 그 아파트를 경매로 넘기시고도 카드빚을 다 못 갚으셔서 결국 신용회복 신청을 하시고 변두리 반지하 방으로 이사를 가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남편은 다니던 회사에서 잘렸답니다. 사내 대출이며 동료들한테 빌린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었거든요. 잘리고 나서는 빚쟁이들 피해 다니느라 휴대폰도 끊고 잠적해버렸다더라고요. 그 무렵 친정 오빠한테서 연락이 왔답니다. 카페에서 멱살 잡고 다그친 그날 이후로 오빠는 몇 달 동안 잠도 안 자고 사기꾼을 쫓아다녔거든요. 흥신소 2군데를 동시에 풀고 변호사까지 따로 선임해서 사기꾼이 해외로 튀기 직전에 자산 일부를 겨우 가압류해냈더라고요. 그렇게 회수한 돈이 40억. 오빠는 본인 목 50억은 본인 마누라가 굴리다 날린 거니까 한 푼도 안 가져가겠다며 그 40억을 통째로 제 통장으로 넘겼답니다. 엄마 평생 모은 100억 중에서 40억이 그렇게 제 수중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저는 그 통장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어요. 엄마가 평생 모으신 그 돈의 일부가 사기꾼 소나기에서 가까스로 제 손에 돌아왔다는 게 어찌나 다행스럽던지요. 그날 밤 저는 통장을 가슴에 품고 한참을 흐느꼈답니다. 며칠 뒤 저는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더라고요. 엄마가 옛날에 대박 맛집으로 키우셨던 그 칼국수집이요. 그 권리금을 두둑이 받고 인수자한테 넘기셨던 그 가게가 지금도 그 골목 그 자리에서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다는 소문을 얼마 전에 들었거든요. 그 가게를 인수하셨던 분이 엄마와 오래도록 형님 동생 하시던 사이였답니다.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그 골목으로 찾아갔어요. 어릴 적 가방을 메고 등굣길에 오르던 그 익숙한 골목길을 어찌나 오랜만에 걸어보는 건지요. 가게 유리문에 손을 대고 잠시 멈춰 섰는데 안에서 멸치 다시 우려내는 그 비릿하고 따뜻한 냄새가 풀풀 흘러나오는 거예요. 어릴 적 새벽마다 저를 깨우던 바로 그 냄새. 코끝이 시큰해지면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가게를 지키시던 그 어르신이 저를 알아보시고는 2손을 덥석 잡으셨답니다. 어머니 돌아가셨다는 소식 듣고도 가보지를 못해서 미안하다며 한참을 제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마침 어르신은 연세가 드셔서 가게를 정리할까 고민하시던 참이었답니다. 자제분들은 다 사업을 따로 하고 계시고 마땅히 물려줄 사람이 없어서 그저 권리금 받고 남한테 넘길까 하셨다고요. 저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어르신 손을 꼭 잡고 말씀드렸어요. 어르신, 제가 인수할게요. 엄마 손맛 그대로 이어갈게요. 어르신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제 등을 다시 한번 토닥여 주셨답니다. 권리금도 시세보다 훨씬 후하게 깎아주시고 엄마가 남기신 그 비법 레시피 노트까지 통째로 넘겨주시더라고요. 엄마가 평생 정성으로 쌓아 올린 그 자리가 다시 딸 손에서 살아나게 되는 그 순간이었어요. 가게를 인수하고 엄마를 추억하며 열심히 장사하던 어느 늦가을 오후였답니다. 가게 유리문이 끼익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는데 거기에 정말로 거짓골을 한 남자 하나가 서 있는 거예요. 헝클어진 머리에 며칠은 못 씻은 듯한 꾀재재한 얼굴, 발에는 짝짝이 슬리퍼. 한참을 들여다보고 나서야 알아봤답니다. 전 남편이었어요. 그 사람은 가게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더니 양손을 비비기 시작했어요. 은수야, 한 번만,
딱 한 번만 살려줘. 내가 미쳤었다. 한 끼만, 따뜻한 국밥 한 그릇만 먹여줘.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답니다. 주방으로 가서 그날 아침 손님 식탁 다 닦은 누리끼리한 걸레가 담긴 양동이를 들고 나왔어요. 짙은 갈색 구정물에서 시큼한 냄새가 풀풀 올라오는데 저는 그 양동이를 들고 그 사람 앞에 가만히 섰답니다. 엄마 죽었을 때 환호한 그 입에 줄 동정은 없어. 양동이를 그대로 그 사람 머리 위로 시원하게 부어버렸어요. 누런 구정물이 그 사람 머리부터 어깨를 타고 줄줄 흘러내리는데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어 있더라고요. 저는 빈 양동이를 들고 가게 안으로 들어와서 유리문을 잠갔답니다. 그러고는 영업 종료 팻말을 안쪽으로 돌려놓았어요. 엄마 사진 앞에서 저는 작게 속삭였답니다. 엄마, 다 끝났어. 나 혼자 잘하는지 꼭 지켜봐줘.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사람을 너무 쉽게 믿지 마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이 옆에 있을 때 그 손 한 번 더 잡아드리세요. 돈이 아니라 그 따뜻한 손길, 그게 진짜 평생 가는 보물이라는 걸 저는 엄마를 보내드리고 나서야 알았답니다. 오늘 들려드린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평생을 고생해 100억을 쌓아 올리신 어머니의 그 단단한 사랑, 그리고 그 어머니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서 100억 노래를 부르며 환호하던 짐승 같은 시댁 식구들의 민낯. 듣는 내내 가슴이 미어지다가도 그 더러운 입에 구정물을 시원하게 부어버리는 그 마지막 장면에서는 10년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가는 것 같았답니다. 사람이 큰돈 앞에서 어떻게 본색을 드러내는지 어머니께서 평생 신신당부하셨던 그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진리였는지를 새삼 깨닫게 되네요. 이제는 어머니의 옛가게에서 그 손맛을 이어가며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실 은수님의 앞날에 따뜻한 햇살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은수님께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큰 위로가 돼줄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